자, 여러분, 이제 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인터넷 비대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비대면으로라도 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화면 잠시 한 번씩 보시고 귀에 익숙해지도록 듣다 보면 뭐 남는 게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제가 대면 수업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했었던 이런 슬라이드 과정을 전부 다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브랜드 관리나 마케팅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과목, 그런 과목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관심이 좀 있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상담이 필요하거나 그러시는 분 하시라도 연락을 하고 오시면 제가 사무실에서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같이 상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분이 자기 관련 창업과 사업에 관련되는 것도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그러던데 저 언제든지 그런 거 환영을 하고요. 저 홍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활용해 주시고 제가 혹시 제 과목이 아닌 그런 분야가 있으면 제가 별도로 연구를 하던가 그 해당 교수님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사업을 하시는데 또 창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제 목표 고객을 타겟 고객을 선정을 해서 그 목표 고객을 분석을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목표 타겟 고객을 타겟 시장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타겟 시장을 예를 들면 충청남도로 하고 충청남도 중에서도 내포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내포의 인구가 원래는 이제 10만 도시를 목표로 했죠. 내포가 10만 도시를 목표로 2020년에 완공을 두는 걸 목표로 했는데 현재 인구가 약 3만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 규모를 내포가 10만이 되는 그 신도시로 생각을 하고 와보니 어떻게 됐다? 이 3만 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확인을 해보니 안 된다. 그러면 3분의 1로 시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내 시장이 목표하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 선택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성장률인데 경제 성장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소비자들의 성향이나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그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보니까 이게 뭔가 그 계산에 착오가 생겼다 그랬을 때 그다음에 이제 내가 내포에 접근을 하려고 보니까 뭐 고속도로도 내포까지 뭐 4차선이 뻥뻥 뚫려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새로운 무슨 뭐 SRT나 뭐 KTX나 이게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마케팅 하는데 유통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선택 기준지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선택을 할 때 목표 시장을 선정을 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나는 적어도 내 제품을 팔으려면 인구가 10만 정도에 되는 그런 신도시나 중소도시는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내포는 이제 3만이니까 나중에 오는 거고 예를 들어 10만 도시가 되는 뭐 이제 세종시로 간다 할지 이렇게 좀 더 큰 인접 도시로 가야 되겠죠. 아니면 뭐 서산시로 간다 할지 이렇게 그런 거를 선택을 할 때 시장의 규모나 기대 성장률이나 그 마케팅을 하기에 접근 가능성이랄지 그다음에 내가 기업의 목표와 자원이 선순환이 즉 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고객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 물건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자원이 선순환 되어야 되겠죠. 즉 뭐냐면 우리 반도체를 만드는데
우리 뉴스에서 많이 나왔지만 일본에서 갑자기 이 소재를 뭐 수출을 중단을 해버렸다. 그래가지고 뭐 한국의 핵심 산업을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드는 재화와 제품과 서비스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자원 순환이 가능한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표적 시장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건데, 자, 경쟁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일단은 동일한 산업에서, 그다음에 어떤 범위 내에서 계층별로 경쟁 상황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뭐 대한항공이다, 비행기 회사다, 아니면 무슨 뭐 고속버스에 무슨 고속이야, 아무튼 무슨 고속버스 회사다. 그러면 내 경쟁사는 단순히 고속버스면 뭐 한진고속, 또 무슨 뭐 광주고속 이렇게 있으면 그 고속버스만이 경쟁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버스를 운행을 해. 그런데 고속버스 비용이 10만 원이야. 근데 가는 시간은 뭐 4시간이야. 근데 그 기차가 생겼어. 철도가 생겨가지고 KTX가 뭐 지금 얼마 걸리나? 2시간 걸리나? 3시간 걸리나? 더 빨라. 더 빨린데 가격은 더 싸. 그러면 고속버스를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지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있어. 근데 예를 들면 비행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하루에 한 번뿐이 없어. 근데 가격은 싸. 그러면 하루에 한 번뿐이 없으면 그때를 못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업별로, 범위별로, 계층별로 이 사람이 철도를 이용할 것이냐, 고속버스를 이용할 것이냐, 비행기를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고속도로도 좋아졌으니까 자동차로 갈 것이냐. 그래서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고속버스 사장이야. 그러면 나는 A 고속버스인데 B 고속버스하고 A 고속버스만 이렇게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운수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비교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식품업. 여러분들 밥 먹으러 가는데 저 사무실에서 나갈 때, 야, 오늘 뭐 먹으러 갈까? 짜장면? 아니면 뭐 한식, 저 비빔밥? 아니면 뭐 간단하게 돈가스? 아니면 뭐 그냥 김밥? 아니면 그냥 빵하고 뭐 우유?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할 거예요. 그만큼 의견들이 그 전에는 뭐 자주 예를 들지만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씩 먹는 것이 큰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됐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 이 말이야.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짜장면 반, 짬뽕 반, 뭐 이렇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쟁을 상황에서도 내가 한식집을 해.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은 한식 먹었는데 내일은 중식 먹자. 모레는 뭐 양식 먹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각각의 이런 그 어떤 그 계층별로, 범위별로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내가 한식을 하고 있지만 내 옆에 중식당이 생겼고 내 옆에 양식당이 생겼고 내 옆에 뭐 간편식당이 생겼으면 어떻게 소비자들이 마음이 바뀔 것인가. 그러면 내 한식당을 어떻게 차별화를 해서 고객들의 그 뭐라 그럴까, 고객들의 포지셔닝이 돼가지고 고객들이 내 가게를 한 번 올 거를 2번 올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경쟁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금융도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 설명했지만 뭐 카카오뱅크나 뭐 K뱅크 똑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인데 뭔가 차이점이 있고 물론 유사점도 있지만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쓰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카카오페이처럼 이런 거를 우리가 경쟁을 할 때는 단순하게 내 거와 유사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종의 업종, 동종 산업을 전부 다 경쟁 상태로 봐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이 경쟁 툴도 파이브 포시스라고 그래서 뭐 경쟁 상품, 대체제, 고객, 그 공급자, 뭐 소비자, 내 직접적인 경쟁 이렇게 5개의 그 경쟁 상대를 분석하는 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쟁 상황도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과 유사점인데요.
자, 차이점이라는 거는 경쟁사보다는 아무튼 이 경쟁 상품에서만 연상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내 상품에서만 있는 것,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사야만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차이점이죠. 나만 있다. 물론 내 것만 조금 크다. 내 것만 조금 싸다. 내 것만이 이렇게 뭐 경쟁 우위고 조금 더 강력하고 호의적이면서 독특한 연상을 주는 것, 이런 것이 이 포지셔닝을 그렇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유사점은 뭐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자동차 한다 그러면 자동차 유사점은 일단 뭐 타고 달리면 빨리 가는 것이 자동차이죠. 그런데 뭐 승용차가 틀리고 트럭이 틀리고 뭐 승용차에서도 뭐 SUV가 틀리고 또 SUV 중에서도 뭐 경차가 틀리고 중형차가 이미 다 지금 차이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유사점도 있고요. 음?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광동제약 비타 500이나 동아제약 파카스 요거 뒤에 그 브랜드 짓다에서도 그 설명을 할 건데 이 차이점도 있지만 뭔가 유사점도 있다. 그래서 내 것만 나만 경쟁 상품에서만 좀 연상이 되는 것, 이게 차이점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지셔닝을 정했으면 이제 이 포지셔닝의 그 맵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포지셔닝 맵을 만드는 거는 이제 이렇게 내 것이 내 상품이 어디에 있는가를 쉽게 분석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적 시장의 소비자를 분석을 하고 방금 지난 시간에서부터 쭉 배웠죠. 표적 시장의 뭐 지형별로, 인구별로, 뭐 경제 소득별로, 그 다음에 뭐 크기별로, 뭐 사용 상황별로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분석을 하면서 뭐 소비자를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자도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경쟁자의 이제 포지션도 이제 파악을 했어요. 즉 그런 걸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포지셔닝 맵, 즉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우리 지도 보면 우리도 다양하게 지도를 보면 도로망만 쫙 나와 있는, 고속도로 가면 고속도로망 지도가 있어요. 고속도로망만 딱 뚫려 있어요. 다른 뭐 그 도시는 그냥 도시 이름만 써져 있고 고속도로만 쫙 뚫려 있어. 그다음에 또 등산하는 사람들은 산만 딱히 나와 있는 또 그런 지도가 있어. 또 관광지도는 또 관광지만 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지도가 있어. 그렇듯이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지도를 뭐라고 하느냐, 포지셔닝 맵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포지셔닝 맵은 어떻게 하느냐, 포지셔닝을 정할 때 자, 나만 뭔가 틀린 것이 찾아야죠. 그러면 내 것만 가격이 싸다, 뭐 양이 많다, 질이 좋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그 맛이 내 것만 뭐 좀 특이하다, 서비스가 내 것만 좋다, 가격이 내 것만 높다, 낮다, 그 다음에 유통을 내 것만 뭐 대형 아울렛으로 나간다, 아니면 뭐 백화점으로 나간다, 전통시장으로 나간다, 이렇게 차이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사면을 떠서 가격이 높고 낮고, 서비스가 좋고 나쁘고, 그다음에 양이 좋고 나쁘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맛이 뭐 좋거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봐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위치를. A라는 상품은 가격도 높은데 뭐 맛도 좋다. 그러면 뭐 오른쪽. 근데 가격은 높지만 맛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왼쪽. 그다음에 뭐 서비스는 좀 좋지만 뭐 질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왼쪽. 서비스도 좋고 뭐 떴다 뭐 오른쪽. 이렇게 딱 그 상품을 분류를 해놓고 보면은 아하, 그럼 내 상품은 가격은 약간 중저가에, 서비스를 향상을 시킬까? 아니면 뭐 질을 좀 높일까?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상품과 경쟁이 되면서 내 상품의 위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사 브랜드의 포지션을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셔닝 맵을 그려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음? 음. 바로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서도 보는 것처럼 다양한 음료수들이 있어요. 다양한 음료수들이 있는데 저런 음료수들이 가격면이나 그다음에 뭐 휴대성이나 아니면 또 그 어떤 독특한 맛, 향기로운 맛이나 아니면 톡 쏘는 맛이나
아니면 뭐 건강음료냐 뭐 이렇게 그런 걸로 정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저 맥도날드 뭐 저런 걸 때는 뭐야 뭐 버거킹이냐 뭐 롯데리아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맛과 양과 뭐 가격과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거를 이렇게 몇 가지 4등분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나는 우리 홍성에는 버거킹도 있고 롯데리아도 있고 뭐 맥도날드도 있고 켄터키도 있는데, 아하, 빠져 있는 것이 요 부분이 빠져 있네. 간단한 먹거리 중에서 요 부분이 빠져. 나는 가격은 얼마대, 질은 얼마대, 그다음에 뭐야 양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자사 브랜드의 포지션을 개발을 해서 이제 브랜드 포지셔닝을 확인하거나 이렇게 해놓으면 브랜드 포지셔닝이 확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지금 한 5년을 했어. 5년 했는데 아이고 이 내 거 쪽으로 너무 많은 상품이 몰려 있어. 그러면 이제 리포지셔닝을 해. 아이고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싸워라. 나는 이쪽으로 갈게. 해가지고 또 살짝 내 것만 바뀌는 리포지셔닝 하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포지셔닝 백 전략적 필요성은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죠. 시장성 파악이 가능하고, 동서남 북에 딱 그려놓고 보니까 내 것이 질을 높일 것인가 가격을 낮출 것인가 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다음에 자사 브랜드 현 위치 파악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경쟁자도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내 것의 가장 이상적인 점, 아이디얼 포인트가 확인이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믹스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케팅 사피 믹스라고 그랬죠. 가격과 제품과 뭐 유통, 그 다음에 촉진,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마케팅 믹스를 효과 측정이 이제 가능한 것이 뭐다? 포지셔닝 맵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브랜드 포지셔닝을 구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구축을 하냐면 속성에 의해서, 사용 상황에 의해서, 그다음에 제품 사용자에 의해서, 경쟁사 제품에 의한 포지셔닝, 이렇게 각각 여러 가지 포지셔닝을 구축할 수 있다. 즉 간단히 하나 예를 들면 사용 상황에 의한 포지셔닝을 하나 한번 봅시다. 그러면 시간과 장소, 산과 바다, 사용 상황, 산에서 사용하는 거냐, 바다에서 사용하는 거냐, 그다음에 시간, 여름에 사용하는 거냐, 겨울에 사용하는 거냐, 비가 올 때 사용하는 거냐, 햇빛 쓸 때 사용하는 거냐, 즉 우산이냐 양산이냐, 아니면 우산과 양산을 겸용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해서 포지셔닝이 틀려지는 거죠. 이렇게 포지셔닝을 구축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인데, 나는 지팡이를 만들겠다. 근데 지팡이가 이게 지체장애용이냐, 시각장애용이냐, 등산용이냐, 등산용 지팡이하고 시각장애용 지팡이하고는 엄격히 틀리죠. 근데 무조건 야 지팡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객도 틀리고 사용 상황도 틀리고 뭐 가격도 틀릴 것이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지셔닝을 정할 때는 내가 어떤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어떤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걸 판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브랜드 포지셔닝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고 보고요. 이제는 브랜드 네임, 이 브랜드에서 이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제일 중요한데, 과연 이름을 질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름을 짓는지, 이 제스피와 액트놈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름을 접으면 좋은데,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에서 맥주를 런칭을 하는데 어떻게 이 제주도 맥주 이름을 뭐로 할 것인가 할 때 이 제스피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덴마크 대표 맥주 하면 칼스버그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인실에 가면 임실치즈가 있어요. 임실치즈는 저렇게 벨기에 신부가 1964년에 한국에 파견 와가지고 뭔가 이 한국 국민들에게 좀 새로운 먹거리, 그 다음에 새로운 그 돈벌이 이런 걸 뭐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임실치즈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실치즈가 있고 보성녹차, 의성마늘, 영광굴비, 강릉한과, 우리 홍성은 뭐가 있습니까? 홍성한우에 있는데, 홍성한우 하면 사람들은 횡성한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홍성 한우도 빨리 우리가 브랜드화 시켜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동네방네 양주장에서 뭐 배상면주가에 뭐 막걸리 플랫폼이 뭐 동네방네 양조장이라고 그랬다는데, 이와 같이 지역 상품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지셔닝이 돼야 된다. 또 브랜드 이름을 질 때도 이렇게 이제 지역 명칭을 따거나 뭐 그 동물 명칭을 따거나 뭐 여러 가지 또 명칭을 따는 게 있었죠. 브랜드 네임을 정할 때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서 제주도는 그러면 제주도 맥주는 덴마크 대표 맥주 칼스버그처럼 제주도 맥주는 뭐라고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이제 정하기 위해서 제주 맥주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제 잠깐 살펴봤는데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자, 물과 보리가 혼합된 맛이 저 맥주다. 그리고 제주도의 언어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제주의 지명을 써야 되고 제주의 방언이나 제주의 문화와 역사, 제주의 어떤 자연적인 특징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 이 상품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제주도 개발공사가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기로 하고 국비 21억 원이라는 돈을 들였습니다. 국비 21억 원을 돈을 들여서 이 제주도 개발공사가 이제 제주도 맥주를 개발을 하는 거죠. 그 맥주의 키워드는 시원하고 깨끗한 맛이고, 통상 뭐 즐거울 때 이제 이렇게 즐거움으로, 물론 뭐 상가집에 가도 뭐 소주도 찾고 맥주도 찾지만 통상 우리는 뭐 상쾌한 맛, 즐거운 맛, 시원한 맛 해가지고 맥주 하면 젊은이들의 맛으로서 이렇게 즐거움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 맥주의 키워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키워드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맥주의 어떤 네임을 뭐라고 정할 것이냐, 이게 답이겠죠. 해결책. 그래서 자, 제주 맥주의 브랜드의 기준을 이렇게 선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잠시 전에 브랜드 기준을 봤었죠. 응? 브랜드 기준을 한번 시장의 규모로 할 것이냐, 기대 성장률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마케팅 도달 비용으로 할 것이냐, 뭐 공존 가능, 아무튼 여러 가지 기준이, 여기서는 브랜드의 기준은 뭘로 할 것이냐. 그래서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연성, 공공연히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말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좀 뭔가 이제 새로 식상해야 되겠죠. 식상하지 않아야 되겠죠. 뭐 식상하면 옛날에 쓰던 말 똑같은 거 나오면 누가 쓰겠습니까? 호기심도 안 생기죠. 뭔가 호기심도 생기고 세련면도 있고 강인함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브랜드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럼 신선하고 식상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성, 제주도 맥주니까 지역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맥주의 어떤 상품성도 연결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후보 단어를 이제 쫙 모았어요. 최근에 여기 내포에서 내포의 어떤 공공 자전거를 만들려고 그래요. 공공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공공 자전거 이름을 이제 정하는 그 이름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내포의 어떤 시민 대표로서 이제 도청에서 뭐 선정돼 가지고 가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 가니까 그 내포 공공 자전거 이름을 정한다 그러니까 한 1000여 개의 이름이 공모가 됐더라고요. 1000여 개의 이름이 공모된 것 중에서 중복되는 거 다 종합을 해보니까 한 80 몇 개인가가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 80 몇 개 중에서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이제 6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6개를 가지고 또 다시 내포 전체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람을 시켜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뽑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제주도에서도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후보 단어를 쫙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이제 결국 뽑혀진 것이 뭐냐? 제주도 정신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주 스피릿 이렇게 해서 제주도 정신을 들어가는 제품 해서 제스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스피를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제주도 개발공사에서 방금 설명드린 2010년에 국비 21억 원을 개발해서 투자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2013년 7월에 이 제스피라고 공식적으로 론칭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에 이제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민영화가 됐는데, 결국
2020년도부터 2019년 말 2020년 초에 뭐가 나왔죠? 이제 코로나가 나왔죠. 코로나가 되면서 민영화가 되면서 이게 아쉽게도 이제 고객이 떨어져 가지고 뭐 결국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참 민영화가 되는 시기가 기가 막히게 안 좋은 점에 민영을 받았죠. 근데 코로나가 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제스피라는 맥주가 좀 그렇지만,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피로회복제, 피로회복제인데 동아제약 바카스와 일동제약 아로나민 골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피로회복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거 외에도 뭐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아로나민이 1950년대 일본의 뭐 공공 그 회사에서 이거를 만들 때 환자들에게 약이 아닌 약을 좀 뭔가 줘서, 약이 아닌 약, 그 환자들을 위해서 뭔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자 해서 뭐라 할까, 그 가치를 이제 만드는 거죠. 약이 아닌 약으로서 환자들의 건강을 증진시켜 줄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아로나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교롭게도 이 아로나민이 한국에서도 아로나민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어서 이 아로나민은 한국에서는 그 아로나민 뭐 골드 일동제약 아로나민 골드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우르사, 센트롬 뭐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뭐 한국에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 그 저 회사에서 1950년 우리는 뭐 저런 거 만들 저기가 안 되었죠. 환자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약이 아닌 약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 피로회복제라고 그럽니다. 정말 가치 선정을 잘했죠. 그래서 뭔가 파워풀한 느낌, 그 다음에 브랜드 이름과 광고 메시지도 일관성도 있고, 이제 약이 아닌 약이지만 그래도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의약품으로서 적당한 무게감, 그다음에 전문적이지만 통상 보면 의약품들은 되게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영어나 뭐 로마어나 해서 좀 어렵죠. 쉬운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쉽게 쓰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남자들의 그 뭐를 하는 뭐 아무튼 그런 것이 좀 있기는 있는데, 전문적이고 어려운 것이 대개 의약품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그런 게 있고 아무튼 그래서 자, 이렇게 건강한 음료를 만들어야겠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1년 12달 액티브하게 활동적인 활동이 넘치는 이런 이런 뭐다 음료수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이름을 붙여야 되겠느냐. 그래서 단어고를 쭉 찾아보니까 액티브하게 활동적으로, 그 다음에 애넘 뭐 이게 1년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년 동안 1년 12달 1년 동안 활동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이다 해서 액티넘이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 브랜드 짓다라는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잘 나와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브랜드 인지도와 그 인식되는 어떤 품질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실제 마케팅 활용에 어떻게 이제 이 저 브랜드를 적용을 하는지,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전략은 뭔지, 브랜드 평가 방법은 뭔지, 또 이 브랜드 짓다에서 또 좋은 사례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코로나와 환절기 건강관리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최대한 우리 그 건강하게 대면 수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오늘 모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